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프로파일러 수업.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오늘 수업도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아마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내용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연쇄 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52살 권재찬입니다. 중년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버리고 공범까지 살해해 유기한 52살 권재찬.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살해하신 겁니까? 아니요.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친했어요. 권재찬은 과거에도 최소 7차례에 걸쳐 돈을 목적으로 범죄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까 정도는 평가를 하고 사회적인 안전 조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죠. 권재찬에게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한 경찰은 추가로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도가 많이 나왔던 많은 분이 분노하셨던 네. 아주 잔혹하고 참혹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이 연쇄살인범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50대 남성 권재찬입니다. 네, 권재찬 연쇄살인 사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차분히 사건 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2월 4일 토요일 인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예. 권재찬은 인천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를 했습니다. 시신은 차의 트렁크에 실어서 주차장에 유기를 했는데요. 네. 피해자와는 1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에 가끔 식사도 하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날에는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하여 을왕리 인근 야산에 안매장을 했습니다. 네. 권재찬은 피해 여성의 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뒤에 살해 후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했고요. 공범 살해 시에도 미리 둔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권재찬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강도상해로 징역 6년, 네. 특수 강도 강간으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었고요. 특히 2003년에는 전당포 사장을 살해한 뒤 돈을 훔쳐서 일본으로 밀항을 했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는데요. 2심에서는 징역 15년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5월과 8월에는 절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사법 온정주의입니다. 사법 온정주의요. 예, 우리 사법부가 유독 강자들에게 온정을 많이 베푸는 모습. 그러니까 돈이 많은 재벌들에게 상당히 낮은 형량 네. 베풀어서 국민들이 많이 화나신 일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권재찬도 이 강자잖아요. 네. 강력범죄자고 살인범인데요. 특히 지난 2003년 사건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다시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2심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이 됐고요. 보도에 따르면 그 감형 사유가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없지 않느냐라는 네. 이해하지 못할 네, 네. 사유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자세한 판결문은 아직 보진 못했지만 네. 그 이면에 있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지난번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요. 네. 뭐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 판사들께서 간혹 본인들은 사회 엘리트이고 모든 어떤 뭐 유복한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눈앞에 나와 있는 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았지 않았느냐 조금 가엽게 여기고 온정을 베푸는 관용을 베푸는 이러한 판결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그런 관용과 온정을 베풀어 주는 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런데 이런 권력적이고 폭력적이며 가혹한 그런 강력 범죄자들에게 이 온정을 베푸는 것은 이런 위험한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는 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 경우에는 범죄가 계속 반복되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권재찬이 최근에만 해도 절도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혀 자신이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는 이 과정 전체에서 어떤 네. 경각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네. 벌을 받는다, 잘못했다, 반성의 여지도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고, 네. 국가 사회의 이런 사법 시스템 자체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절도 혐의로 그래봐야 내가 얼마를 받겠어, 형량을. 그 전에 받아봤던 것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 아니야? 이러한 인식, 네. 그런 가운데 살인, 강도, 또 연쇄살인 계속 저질러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대단히 위험한 사람을 애초에 사회에 내보낸 게 잘못이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네. 사이코패스론을 강하게 믿는 분들은 네. 이런 사람은 아예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뇌의 중추 기능이 고장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은 아닙니다. 네. 분명히 이자들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랄까 인간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 다 느낍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죠. 억누르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합리화하고 그러한 감정을 둔화시켜내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방법들을 네. 오랜 기간 범죄를 하면서 체득했다라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반사회성 인격이라고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네. 규정을 하죠. 인격이란 것 자체가 습관, 생각, 인식, 태도, 생활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타나는 이 패턴을 인격이라고 우리가 총칭하잖아요. 네. 그런데 범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어쩔 수 없어서 한다 혹은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뭐 우연히 한다 혹은 한 번만 해서 내가 뭐 돈을 꼭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때 대단히 좀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범행을 하죠. 일반적으로 네. 범죄자들은. 네. 그런데 계속 반복하는 자들은 그러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대단히 약하게 느낀다는 것이고 혹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중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외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랑은 달라. 인격 자체가 반사회적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사회화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불안감, 양심의 가책,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라고 이제 제3자적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들 나름대로 왜 우리도 못 느껴? 우리도 느껴? 우리도 사람이야. 하지만 그걸 억누르고 범행을 해나갈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체득해 왔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이 사건의 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경찰은 권재찬이 금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주차장에 데려가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 범죄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기본적인 성격은 그렇죠. 이 사건을 법적으로 규정하자면 동기가 무엇이냐, 범행의 목적이 무엇이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돈이죠. 네. 다른 피해자와의 원한이라든지 네. 혹은 뭐 성폭행이거나 네. 다른 형태의 범행 동기는 발견이 안 되고 네. 권재찬 스스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주변에 어떤 누구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된 범행 동기, 목표, 목적은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목표, 동기, 목적과 사용한 수단 사이에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있느냐,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가 원하던 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꼭 살해를 했어야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자기를 도왔던 공범마저 살해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권재찬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른 동기가 있다. 그 부차적 동기 혹은 그게 주된 동기일 수도 있겠죠. 네. 그건 되게 심리적 동기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상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면에 있는 분노와 공격성, 지배욕,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어하는 그 이면에 왜 그런 이상 동기가 형성되었느냐? 그건 살아온 과정 내내 15년간의 복역, 그 이전에 처음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됐을 때 어린 시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배경에 깔리는 원인은 되겠지만 어쨌건 돈만으로 이 범행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네.
사실 이 범행에서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그 공범 살해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범행을 도와준 공범을 살해하는 경우가 그게 흔한 일인가요? 흔하진 않죠. 예를 들어 공범과 어떤 갈등이 생기고 네. 살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 공범이 뭐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라든지 공범이 범죄 수익을 다 가지고 도망치려 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범 살해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과거에 1970년대 김대두라는 연쇄살인범이 자신의 절도 행위에만 동참하기로 했던 공범, 젊은 네. 공범을 청바지 하나 때문에 살해하는 네, 일이 네. 있어요. 아주 작은 사유 때문인 거죠. 네. 조금 그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찬 역시 지금 이 공범을 살해한 것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살인 욕구와 동기, 순간적인 네가 날 무시해?라든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고 네. 프로파일러가 어떠한 그러한 뭐 진실 발견을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네. 공범 살해가 이 이상 심리, 이상 동기, 연쇄 살인에 상당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 또 좀 궁금했던 부분이 이 처음에 범행을 저지를 때, 그러니까 피해자를 살해를 할 때 이 네. 주차장에다가 유기를 했단 말이죠. 예. 피해자 트렁크에 실어서 네. 굉장히 노출도가 높은 공간인데 네. 공범의 경우에는 산으로 유인을 해서 산에다가 안매장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두 가지 사이에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우선 그 권재찬이라는 범죄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년간 복역하고 나왔고 그 사회의 어떤 적응, 사회적 기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이 사회적 기술 형성이 잘 안 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살인 이후의 시신의 유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가장 효율적이고 자기에 가장 편하고 네.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에 하지만 사회적 기술이 있는 세상의 물정을 알고 CCTV의 존재라든지 네.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멍청하고 아둔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뻔히 드러나 보이고 이제 검거될 텐데 네. 두 번째 공범 살해 때는 뭔가 경각이 생겼겠죠.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가 바로 잡힐 것 같아라는 네. 그 경각이 생긴 이후에 공범 살해 이후 시신 유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테고 만약에 첫 번째 살인의 그 시신 유기를 잘못 해석을 했다면 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까지 한 것은 너무 대담해. 그렇다면 이것은 뭐 과시욕이 있거나 혹은 뭐 집단적으로 행했거나 어떤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야? 과거에 일부 전문가가 그런 잘못된 과잉 해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 방향이 잘못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 사건 이후에 추가적 살인이 더 생겨나가는 우리가 봤던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김대두 이런 형태의 연쇄살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 그동안의 전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범행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데 네. 참 의아한 부분이 이러한 범죄자가 사회에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점인데 네. 그 점에 있어서 이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보호관찰의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보호관찰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석방, 집행유예 네. 그런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당연히 그 부과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네. 근데 제가 상당히 오랜 동안 계속 주장을 해오던 건데 보호관찰을 포함한 보안 처분이란 것은 처벌이 아니거든요. 처벌이란 것은 과거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보안 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을 같이 보면 안 되고 처벌을 내린 이후에 보안 처분을 내린다 그래서 그걸 이중 처벌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보호 처분, 보안 처분, 보호 관찰 내릴 때 형벌 내릴 때 같이 내려요. 그건 미래에 대한 판단을 이미 과거의 범죄에 대한 징벌을 할 때 같이 내린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네네. 그럼 보호 처분을 보호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도소에 있을 때 행형을 관찰을 해야 돼요. 네. 이 사람의 성행이 어떤가 심리 검사도 해보고 네. 위험성, 재범 가능성을 보고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보호
처분, 네.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사람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안 내려졌던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네요. 네. 네, 프로파일러 수업 이쯤에서 오늘 마무리할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으로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